한우 갈비찜은 어디 갔어? 미영이 당장 불러. 시어머니의 고함이 시댁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돌잔치 손님 10명이 앉아 있는데 상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편의점 봉투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 순간 내연녀 가족의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시작은 사흘 전 새벽 주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20평 남짓한 주방 안쪽에서는 사람 키만한 대형 솥단지가 사골 육수를 끓여내며 뽀얀 김을 천장까지 밀어 올리고 있었지요. 저는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단단히 묶으면서 솥뚜껑을 들어 거품을 한 국자 걷어내고는 다시 뚜껑을 덮으며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계 초치미로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제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하나씩 더 새겨졌고 새끼손가락은 칼질 때문에 첫째 마디가 미세하게 휘어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 전문점이라는 작은 간판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는 이제 직원 5에 새벽 주문이 끊이지 않는 동네 1등 가게가 되었지만 솥단지 앞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저 김미영이었습니다. 뒷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 고말순이 1,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떡 걸친 채로 마치 주방을 시찰 나온 사람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제 등 뒤로 휙 던졌습니다. 종이는 솥단지 옆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 펄럭이며 떨어졌고 거기에는 새빨간 펜으로 휘갈겨 쓴 주문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야, 미영아.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이번 주말 토요일에 잔치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 가게 손님이고 뭐고 다 뒤로 밀어. 우리 집 일이 먼저야. 말순이 손가락으로 주문서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어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광어회, 전복죽, 떡갈비, 잡채, 구절판까지 한 줄 한 줄이 모두 우리 가게에서 VVIP 손님께만 내드리는 최고급 코스였습니다. 거기에 인원수는 무려 10명이었고 행사 일정은 사흘 뒤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어머니, 50인분요? 사흘 안에 자연산 회까지 준비하려면 재료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재료 주문도 오늘 바로 해야 합니다. 비용부터 먼저 정하셔야. 저는 차분하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재료비? 너 지금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니? 내가 내 손님이야? 나한테 계산서라도 들이밀겠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더니 가방을 작업대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내 귀한 지인 손주 첫돌이야.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우겠다는데 며느리가 음식 몇 가지 해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네가 이 집 며느리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 하나 못해? 저는 손에 쥔 주문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문서 하단에는 행사 장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말순이 2달 전 전세로 얻어나간 40평대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귀한 지인 손주의 돌잔치를 왜 시어머니 집에서 한다는 건지 그 작은 어긋남이 제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행사 장소가 어머니 댁이네요. 손님 댁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10명이면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제가 확인은 해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순이 흠칫 어깨를 떨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코를 한번 훌쩍였습니다. 애 엄마가 사정이 좀 있어서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도 못 믿니? 내가 장소까지 내 허락받고 정해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야 직성이 풀려. 말순이 갑자기 발끝으로 제 앞치마 자락을 툭툭 걷어찼습니다. 하얗고 매끈한 명품 구두 코끝이 기름 자국이 군데군데 묻은 제 앞치마에 닿는 순간 말순이 인상을 쓰며 발을 거두었습니다. 하여간 음식 배달이나 하는 천한 직업 가진 게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아. 손에 기름 냄새 좀 묻었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 된 줄 알아? 그냥 하라면 해. 네가 무슨 집안 어른인 줄 아니?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멸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서 이제는 귓등에도 걸리지 않을 법한데 오늘따라 그 한마디가 명치 끝에 콕 박혔습니다. 저 명품 가방, 저 구두, 말순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떠올리니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재료비는 주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밥 한 끼 차리는 일이 아닙니다. 손님 50명 음식입니다. 돈 없이 움직일 수는. 제가 다시 입을 떼자 말순이 작업대 위에 국자통을 쾅 하고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20자루 가까운 국자와 주걱이 시멘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말하면 네 하겠습니다 해야지.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며느리가 뭘 그렇게 따져. 돈. 내 입에서는 어째 돈 얘기밖에 안 나오니? 말순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 벌린 적 있어? 너 시집 올 때 우리 성진이가 어떤 아들인데 내가 눈물로 키운 내 금쪽 같은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는 애야 정말. 집안 체면도 모르는 애가 무슨 며느리야. 저는 바닥에 흩어진 국자를 하나씩 주워 담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힌 자세 그대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자 말순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흘 뒤 토요일 오전 8시까지 우리 집으로 배달 와. 한우 갈비찜도 뜨끈하게, 전도 윤기나게, 회도 싱싱하게 맞춰. 행여 빠지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알아서 해.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 주면 너 그날로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린다. 내 말 장난으로 듣지 마. 말순이 명품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는 굽 높은 구두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문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니 종이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장손 첫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손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팍에 콱 박혔습니다. 시댁에 장손이라 부를 만한 손주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이성진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신우이는 결혼도 안 한 처녀였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잠시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주문서를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가게 앞문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복으로 차려입은 남편 이성진이 짙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아, 나 오늘 거래처 접대 좀 가야 돼. 중요한 자리라서 돈 좀 쓴다. 괜히 이것저것 묻지 마. 성진이 카운터 쪽으로 곧장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솥단지 옆에서 도마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거래처? 당신 회사 그만둔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거래처 이름이라도 말해봐. 이 돈은 가게 돈이야. 그냥 가져갈 수 없어.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성진은 작년 가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집에서 노느니만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새 사업 시작하려고 사람 좀 만나러 가는 거지. 자기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남자가 밖에서 일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발목을 잡아? 성진이 카운터 아래 금고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려 열더니 100만 원짜리 다발을 두 뭉치 꺼내 양복 안주머니에 척척 챙겨 넣었습니다. 여보, 200만 원이나 가져가면 가게 재료비 결제는 어떻게 하려고? 오늘 들어온 주문 재료값도 아직 안 냈어.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가게 돈이야. 저는 행주를 손에 쥔 채로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좀. 사업하는데 그 정도도 못 써? 자기는 진짜 와이프가 아니라 회계사 같아. 맨날 돈, 장부, 재료비. 숨 막혀 죽겠네. 내가 잘 되면 다 내 덕이라고 해줄 테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어. 성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끊고는 금고를 다시 잠그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성진이 하얀색 외제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은 채 성진은 부드럽게 출발해 큰 길 쪽이 아닌 동네 안쪽 골목으로 차머리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게 앞 유리창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있다는 시내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쪽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2달 전 시어머니 말순이 새로 얻어나갔다는 그 40평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빨래를 돌리려고 성진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을 때 나왔던 영수증 한 뭉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영유아용 분유 한 통, 신생아용 기저귀 2묶음, 작은 유아복 2벌, 백화점 영수증 3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신우이가 친구한테 선물할 거라며 성진이 잠깐 봐줬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오늘 아침 말순이 던지고 간 주문서 위에 장손 첫돌이라는 글자 그리고 거래처를 향한다며 동네 골목으로 차머리를 돌리는 성진의 뒷모습이 한 줄로 가지런히 이어져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와 솥뚜껑을 다시 열고 거품을 한 번 더 걷어냈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움직였는데 손등 위에 떨어진 뜨거운 김방울이 유난히 따갑게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의 얼굴이 오늘 처음으로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손이라는 2글자, 사흘 뒤 토요일이라는 날짜가 제 가슴 한복판에서 작고 단단한 매듭이 되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업을 마친 밤 11시 가게 셔터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내려가자 골목 안에는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주차장 한 구석에 남편 이성진의 하얀 외제 세단이 평소처럼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지요. 저는 가게 열쇠 꾸러미 속에 함께 끼워둔 보조키를 손바닥 안에서 꼭 쥐고 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낯선 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쪽에 블랙박스 본체를 올려다보았지요. 빨간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블랙박스 옆구리에 작은 슬롯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손톱 끝으로 톡 밀어 빼냈습니다. 카드는 약지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지를 생각하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지요. 가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끼워 넣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된 영상 파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저는 오늘 날짜 폴더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상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오전 11시 27분 성진의 차가
어디론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성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룸미러 화면에 잡혔습니다. 잠시 뒤 조수석 쪽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한 명 올라타는데 한 손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영유아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토요일 잔치 음식 다 부탁해놨다며? 자기야, 진짜 너무 좋아. 차에 올라탄 젊은 여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30살이 갓 넘어 보이는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성진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리는 손짓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너 얼마나 챙기는 줄 알아? 마누라는 그냥 음식이나 만드는 식모로 부려먹으면 되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성진이 운전대를 잡고 능글능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아기 돌상 차림은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우리 친정 식구들도 다 부른다니까 어머님한테 신신당부했어. 수진이라 불린 여자가 갓난아이를 무릎 위에 살짝 축혀 올리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어머니가 만우한테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회까지 풀코스로 시켰어. 걔가 음식 솜씨 하나는 동네에서 1등이거든. 너희 친정 식구들 입이 떡 벌어질걸. 성진이 한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두 손을 천천히 주먹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에 파고드는 감각조차 멀게 느껴졌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차가 시어머니 고말순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성진과 수진이 갓난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차량 후면 카메라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일어나 정수기 앞으로 가서 종이컵에 차가운 냉수를 가득 따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명치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른 폴더의 영상을 열었지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성진이 말순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말순이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지요. 성진아, 우리 장손 돌잔치는 진짜 동네방네 자랑할 만하게 차려야 한다. 수진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우리 시댁 체면이 살아야지. 말순이 손뼉을 짝짝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미영이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걔는 평생 남한테 음식이나 해바치는 게 인데 한 번 더 부려먹는 게 뭐 어때서. 성진이 핸들을 돌리며 같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미영이는 참 착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애야. 본처가 만든 음식으로 내 장손 첫돌을 차리니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말순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컵을 와그작 구겨버렸지요. 구겨진 컵 가장자리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을 모두 확인한 저는 노트북 옆에 놓아두었던 USB 메모리를 꺼내 파일을 폴더별로 옮겨 담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외도 증거 1번, 외도 증거 2번, 시어머니 공모 증거 순으로 빈틈없이 분류해 두었지요. 그러고는 사무실 안쪽 작은 금고로 다가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3개월 전 성진이 사업 확장을 한다며 제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시도하려 했던 서류 한 뭉치가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까스로 막아내고 서명을 거부했지만 성진이 위조하려고 미리 적어둔 제 이름 석 자가 또박또박 인쇄된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서류 뭉치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열도 통곡도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사흘 뒤 토요일까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하나하나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업 시작 30분 전 가게 앞문이 거칠게 열리며 말순이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이거 토요일에 수진이가 입을 한복인데 비싼 거니까 오늘 안에 세탁소 맡겨놔라. 말순이 종이 가방에서 분홍빛 실크 한복을 꺼내 마치 행주 던지듯 제 얼굴에 휙 던졌습니다. 100만 원짜리 실크 한복이 제 뺨을 스치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지요. 저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한복을 두 손으로 공손히 주워들었습니다. 한복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받쳐 안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 돌잔치 음식은 제 요리 인생을 걸고 최고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우리 가게 체면이지요. 저는 한껏 낮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를 한번 쳐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우리 며느리지. 진작 그렇게 살갑게 굴 것이지. 너 시집 올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동안 좀 뻣뻣했어. 말순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마침 가게로 들어선 성진도 그 모습을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거봐. 미영이가 우리 말 잘 듣잖아. 이번 잔치 제대로 차려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성진이 말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지요. 그러게 말이다. 자, 가자. 수진이 친정 식구들 명단도 받아오고 손님방 청소도 봐줘야 하니까. 말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성진도 휘파람을 한번 불며 그 뒤를 따라 나갔지요. 가게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끝나자 저는 그제야 가슴 앞에 받쳐들고 있던 한복을 한쪽 의자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곧장 저는 주방 환풍기 쪽으로 다가가 한 달 전부터 작게 설치해둔 손가락만 한 녹음기를 손바닥 위로 떼어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말순이 주방 안에서 떠들어댄 모든 말이 그 안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지요. 이어 저는 사무실 서류함 깊은 곳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2달 전 말순이 새로 얻어 나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출처를 의심해 미리 떼어두었던 통장 거래 내역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명의에는 오직 김미영 석자만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저는 누런 봉투를 가죽 서류 가방 안쪽 깊은 칸에 넣고 그 옆자리에는 USB와 한 달치 녹음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자물쇠를 작게 짤깍 채운 뒤 저는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동네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을 손가락으로 떼어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명함 위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천천히 눌렀지요. 네,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이지요. 오늘 오후 2시에 상담한 건 가능할까요?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의자 등받이에 잠시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등을 곧게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복을 가슴에 받쳐 안고 고개를 숙였던 그 자세가 제가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굴종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저는 USB와 누런 봉투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든 휴대용 메모리를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박정훈이 안경을 슬쩍 올려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중간쯤에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김미영 사장님, 이 정도면 외도 유책은 명백하고 가게 자산 단독 명의의 영업 기여도까지 완벽하게 본인 쪽이세요.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남편분 횡령 부분도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훈이 펜으로 서류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토요일 아침까지 가압류 신청서 법원에 접수만 되게 해주세요. 토요일 잔치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자산 목록 한 장을 꺼내 박정훈 앞으로 밀어놓았지요. 그날 오후부터 잔치 전날 밤까지의 사흘은 가게 영업과 음식 준비를 평소처럼 이어가는 척하는 시간이자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빈틈없이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진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말순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가 토요일 오전을 기점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박정훈은 법원에 서류를 미리 접수해 두었지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단골 식자재 마트가 아닌 동네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한참 동안 진열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3분 카레와 즉석 짜장, 컵라면들이 환한 조명 아래 단정하게 줄지어 있었지요. 저는 가게 사무실에서 따라 마셨던 그 차가운 냉수의 감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천천히 편의점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잔치 하루 전날 저녁 7시, 저는 주방의 모든 조명을 평소보다 2배 더 밝게 켜놓았습니다. 20개가 넘는 형광등갓이 일제히 환한 빛을 쏟아내자 거리에서 가게 창문을 바라보면 마치 큰 잔칫집 부엌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저는 거기에 환풍기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두고 빈 솥단지 안에 물만 가득 받아 약한 불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하게 끓어오르며 김이 솔솔 피어오르자 주방 안에는 진짜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그럴듯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손뼉을 한번 짝 쳤습니다. 오늘은 다들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 큰 잔치 음식이 가족 지인이 특별히 부탁한 거니라 마무리는 내가 혼자 할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말했지요. 사장님, 그래도 50인분인데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두 시간이라도 도와드리고 갈게요. 가장 오래된 주방 보조 정금예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가족 일이라 사장이 직접 손봐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일 잔치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회식 한번 합시다. 저는 정금예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일찍 들여보냈지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옷을 갈아입고 가게 뒷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금예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다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에 저 혼자 남자, 저는 카운터 옆 모니터를 켜고 가게 안팎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주방 창문 화면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골목 안쪽까지 환하게 새어나가고 있었지요.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주방 한가운데 큰 도마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밤 9시쯤 가게 앞거리 CCTV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잡혔습니다. 이성진의 하얀 외제 세단이었지요. 성진이 가게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더니 환하게 불 켜진 주방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성진은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지요. 수진아, 나야. 가게 앞 지나가는 중인데 미영이 지금 주방에서 밤새 음식 준비하고 있나 봐. 불이 화내. 걱정 마. 내일 잔치 제대로 차려질 거야. 성진의 목소리가 가게 외부 마이크 안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오빠, 정말이지? 우리 친정 엄마가 한우 갈비찜 좋아하시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 맞지? 수진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당연하지. 걔가 솜씨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너 내일 시집 친정 식구들 앞에서 안방마님 자리 제대로 잡고 앉아있으면 돼.
성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창을 다시 올리고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 앞에서 한쪽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렸지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 없던 며느리였기에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주방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리란 점은 이미 충분히 계산해 둔 결과였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빈 솥단지에 불을 꺼버리고 환풍기만 그대로 돌아가게 두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형광등은 그대로 켜놓은 채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평소 입던 앞치마를 한 번에 벗어 빨래통에 던져 넣었지요. 새벽 2시 저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두꺼운 점퍼 안에 머리카락까지 꼼꼼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대형 장바구니 4개를 양손에 2개씩 나눠들고 가게 옆문을 조용히 열고 골목 밖으로 나섰지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손바닥에는 도리어 후끈한 열기가 돌았습니다. 큰 길 모퉁이 24시간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즉석식품 진열대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3분 카레, 즉석 짜장, 인스턴트 미역국, 즉석 잡채, 컵라면, 햄과 소시지, 삼각김밥까지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한 칸 한 칸 장바구니 안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한 손으로 카레 팩을 10개씩 묶어 던져 넣고 다른 손으로는 컵라면 묶음을 한 번에 5개씩 끌어 담았지요. 장바구니 4개가 모두 묵직하게 차오를 무렵 진열대를 한 바퀴 더 돌며 빠진 품목을 살폈습니다. 잠시 머리를 굴려보니 50인분 정도면 무리 없이 다 채워질 분량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산처럼 쌓인 즉석식품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님 저 행사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네, 내일 잔치가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카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출력되어 나오는 동안 제 입가에는 지난 10년의 서름이 얇은 가시처럼 빠져나가는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50인분 도합 27만 8천 원, 한우 갈비찜 한 상 차림값에 5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눠들고 가게로 돌아온 저는 곧장 사무실 안 깊은 곳에서 큼지막한 보온 포장 용기 10개를 꺼냈습니다. 용기는 평소 BVIP 손님에게만 사용하는 자개 문양의 전통 보온함으로 한 개 가격만도 30만 원이 넘는 고급품이었지요. 저는 그 보온함들을 작업대 위에 일렬로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뚜껑을 하나씩 열고 그 안에 차갑게 굳어있는 3분 카레 팩과 즉석 미역국 팩, 컵라면 용기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지요. 밑단에는 무게가 나가도록 컵라면 묶음을 깔고 중간에는 즉석 짜장과 카레를 겹겹이 쌓고 맨 위에는 삼각김밥과 소시지를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겉포장은 누가 보아도 고급 출장 뷔페 그대로였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쏟아질 풍경이 어떨지를 떠올리니 손끝이 가만히 떨려왔지요. 뚜껑을 모두 닫고 그 위에 진홍빛 비단 보자기를 십자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10개의 보온함이 마치 잔칫집으로 향하는 귀한 선물처럼 줄지어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카운터 아래 금고를 열고 성진이 지난 3년간 가게 금고에서 몰래 빼돌렸던 비상금 출입 장부를 꺼냈습니다. 복사기 위에 장부를 한 장 한 장 올려놓고 2부씩 복사한 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고 복사본 한 부는 박정훈 변호사에게 보낼 봉투에 따로 챙겨 넣었지요. 다른 한 부는 제 가죽 가방 안쪽 깊은 칸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6시 가게 앞에는 배달용 1톤 트럭이 시동이 켜진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단 보자기로 묶인 보호남들을 2개씩 양손에 들어 트럭 짐칸으로 옮겼지요. 10개의 묵직한 상자가 짐칸 안쪽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고 저는 룸미러로 검은 모자 아래에 제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라 본 적 없는 묘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지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핸들을 두드린 뒤 엑셀을 천천히 밟아 시어머니 고말순의 아파트 방향으로 트럭 머리를 돌렸습니다. 새벽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켜진 채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도로가 길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저는 시어머니 고말순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트럭을 천천히 멈춰 세웠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늘만큼은 일부러 단지 정문 옆 짐 부리는 공간에 트럭을 댔지요. 짐칸 문을 열자 진홍빛 비단 보자기로 묶인 보호남 10개가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어와 보호남을 2개씩 천천히 옮겨 실었지요. 엘리베이터에 보호남을 모두 실어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목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8시 14분 모든 일정이 미리 짜둔 시간표 안에서 한치 어긋남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12층 복도 끝 12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저는 카트에서 보호남을 1개씩 드러내렸습니다. 10개의 묵직한 상자를 현관문 바로 앞에 2줄로 가지런히 늘어놓고 그 위에 5개를 다시 쌓아 올리니 작은 탑 모양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트럭 운전석에서 가져온 낡은 조리용 칼 한 자루를 가장 위쪽 보호남 뚜껑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새벽마다 솥단지 옆에서 함께했던 손때 묻은 칼이었지요. 칼날은 무뎌져 있었지만 복도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다시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말순의 번호를 눌렀지요. 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저는 가장 친절한 어투로 한 줄 한 줄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어머니, 잔치 음식 현관문 앞에 다 두고 갑니다. 보호남이 좀 식었을 수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 드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전자레인지 3분 요리 사용법 아시죠? 손님들께 맛있게 대접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부드럽게 열렸지요. 저는 한쪽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리며 휴대전화 전원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 안쪽 깊은 칸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제게 닿지 않을 셈이었지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룸미러로 12층 베란다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커튼이 굳게 닫혀있는 그 창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지요. 같은 시각 12층 1202호 거실 안에는 수진의 친정 식구들 20명이 빙 둘러앉아 잔치상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진의 친정 어머니 박옥자가 분홍빛 한복을 입은 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갓난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거실 한가운데 빈 잔치상을 흘끔거렸습니다. 사돈 양반, 이번 잔치 음식 어디 솜씨 좋은 데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한우 갈비찜 냄새가 그렇게 좋다던데. 박옥자가 말순에게 흐뭇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직접 손봐서 보내는 잔치 음식이에요. 동네에서 1등 가는 솜씨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말순이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대답했지요. 며느리요? 새 며느리 보신다더니 손이 빠르시네요. 박옥자의 친정 오빠가 너스레를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며느리 말고 본래 있던 식모 같은 며느리요.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말순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자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성진도 같이 낄낄거렸지요. 마침 현관벨이 짧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신이 난 얼굴로 문을 열러나가자 1202호 현관문 앞에는 진홍빛 비단 보자기로 묶인 보온함이 탑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사돈, 우리 며느리가 정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보자기까지 비단으로 다 묶었어요. 말순이 호들갑을 떨며 보온함을 한 개씩 거실 안쪽으로 옮겨 실어 날랐습니다. 성진과 박옥자의 가족들도 일어나 함께 잔치상 주위로 보온함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지요. 말순이 가장 위쪽 보온함 뚜껑 위에 올려져 있던 낡은 조리용 칼을 한쪽으로 치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미영이가 칼까지 같이 보냈네. 정신이 없었나 봐. 자, 사돈. 우리 같이 풀어봐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진홍빛 비단 매듭을 풀기 시작했지요. 박옥자와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온함 주위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성진도 어머니 옆에 서서 어깨를 으쓱하며 두 손을 비볐지요. 비단 보자기가 한 겹 한 겹 풀려나가고 자개 문양의 보온함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쿵! 차갑게 굳어있던 즉석 칼에 팩 한 줌이 가장 먼저 거실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어 컵라면 용기들과 즉석 미역국 팩이 보온함 안에서 와르르 굴러떨어졌지요. 거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이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엄마, 다른 거 열어봐. 다른 거. 성진이 옆에 있던 보온함의 뚜껑을 두 손으로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도 차게 식은 즉석 짜장과 찌그러진 컵라면, 그리고 비닐에 쌓인 삼각김밥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말순이 정신없이 나머지 보온함들을 차례로 열어젖혔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편의점 삼각김밥과 소시지, 컵라면이 거실 바닥 한가운데로 산처럼 쏟아져 쌓였지요. 수진이 입고 있던 100만 원짜리 실크 한복 자락이 칼에 국물에 흥건히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박옥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딸 상견례 겸 우리 손주 첫돌이라고 모셔놓고 이딴 편의점 쓰레기를 내놓는 거예요? 박옥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사돈.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미영이가 이렇게 할 애가 절대 아닌데. 말순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무슨 잘못이에요? 이거 봐. 한복에 칼에 국물 다 묻었어. 박옥자가 즉석 미역국 팩 하나를 집어들더니 옆에 멍하니 서 있던 성진의 얼굴에 정통으로 휙 던졌습니다. 미역국 팩이 성진의 이마를 강타하고 거실 바닥으로 튕겨나갔지요. 같은 시각 저는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응접실 카펫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박정훈이 결제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응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사장님, 가압류 결정문 법원에서 방금 전 인용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로 효력 발생이에요. 박정훈이 서류를 응접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지요. 따뜻한 김이 제 안경 아래 잠시 뽀얗게 어렸다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다음 절차로 차분히 넘어가지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마지막 한 모금을 차분하게 비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 창문 너머로 평온한 토요일 아침 거리를 잠시 내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12층 1202호 거실 안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카레 국물에 젖은 한복 자락과 거실 바닥 위에 컵라면 더미를 내려다보며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우리 딸 인생 망친 거 아니야, 이거? 박옥자의 친정 오빠가 성진의 멱살을 한 손으로 거머쥐며 소리쳤습니다. 성진이, 너 진짜 사업가 맞아?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시켰다는 그 잔치 음식이 이런 거였어? 박옥자가 손가락으로 거실 바닥에 즉석 카레 팩을 가리키며 악을 썼지요. 아니 사돈, 이거 진짜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처가 아니 미영이가 우리 뒤통수를 친 거라니까요. 말순이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변명을 쏟아냈지만 박옥자는 코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본처라뇨 사돈. 본처가 있는데 우리 딸은 도대체 뭐였어요? 박옥자가 친정 식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짐을 챙기라고 손짓했지요. 20명에 가까운 친정 식구들이 카레에 국물 묻은 옷자락을 끌면서 우당탕탕 현관문 쪽으로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 박옥자의 품에 갓난아이를 떠밀어 안기는 순간 박옥자는 우는 아이를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고 친정 식구들 무리에 휩쓸려 그대로 거실 밖으로 사라졌지요. 거실 안에는 수진과 성진 그리고 말순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분홍빛 한복을 입은 채 말순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이 노인네, 당신이 나한테 안방마님 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당신 아들 사기꾼인 거 다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 아냐? 수진이 악을 쓰며 말순의 머리채를 흔들어대자 두 사람이 카레 국물 위로 함께 나뒹굴었지요. 수진아, 아니야. 우리 성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 머리 놓으라고.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수진의 손목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와 내연녀가 거실 바닥을 뒹구는 와중에 두 사람을 말리기는커녕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현관문 쪽을 향해 도망치려 했지요. 이성진 너 어디가? 도망가지 마. 수진이 옆에 굴러다니던 빈 컵라면 용기를 한 손에 거머쥐고 성진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정통으로 성진의 뒤통수를 강타하고는 성진이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엎어졌지요. 같은 시각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저의 꺼진 휴대전화 액정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수십 통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가방 안쪽에서 USB와 누런 봉투 그리고 사흘간 정리해둔 자산 목록 사본을 차례로 꺼내 박정훈 앞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지요. 변호사님 외도 증거, 시어머니 공모 증거, 남편 횡령 장부 사본, 그리고 가게, 자산 단독명의 증명 서류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훈이 안경을 슬쩍 올려 쓰고 서류를 한 묶음씩 차분하게 검토했지요. 김미영 사장님, 이 정도 자료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두말할 것 없이 남편 쪽이고 가게 자산은 김미영 사장님 단독 노동으로 형성된 게 명백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횡령금 환수까지 동시에 진행하지요. 박정훈이 펜으로 서류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가 주세요. 이수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저는 USB 안쪽 폴더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알겠습니다. 이혼 소장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모두 월요일 아침에 법원에 접수해 두겠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10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셔터를 올리고 카운터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미리 연락해둔 사설 경호회사에서 보내준 경호원 2명이 출입구 양쪽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성진이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양복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한쪽 뺨에는 칼에 국물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어제 그것 때문에 머리채까지 잡혔다고. 성진이 카운터 앞 진열대 위에 그릇들을 한 손으로 와르르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사기 그릇들이 가게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지요.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은 채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그릇 한 세트가 80만 원짜리야. 변상해줘.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성진이 발길질로 옆에 있던 주방 작업대를 한 번 더 걷어차더니 카운터 쪽으로 성큼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출입구 쪽 경호원 2명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냈지요. 경호원들이 곧장 양쪽에서 성진의 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여기 내 가게야.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막아. 성진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의 소나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카운터 위에 미리 놓아두었던 누런 봉투 2장을 한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다 받아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출입구까지 걸어 나와 경호원들에게 끌려 가게 밖으로 밀려난 성진의 발치에 봉투 2장을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이혼 소장이, 두 번째 봉투에는 상간녀 이수진 앞으로 보내는 위자료 청구 소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김미영. 너 정신 나갔어? 성진이 봉투를 한 장 거칠게 뜯어 열더니 안에 든 소장을 펼쳐보고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너 이 가게 내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내가 가게 지분 절반 가져가는 거 일도 아니야. 성진이 소장을 손에 쥔 채 핏대를 세우며 협박했지요. 저는 천천히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통지서 한 장을 꺼내 성진의 손등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어제 아침 9시부로 당신 명의 모든 은행 계좌하고 어머니 전세 보증금이 다 가압류 들어갔어. 사흘 전에 법원에 신청서 접수해뒀거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성진이 통지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곧 통지서를 든 2손이 함께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명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단독 명의야. 당신 이름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 그동안 가게 돈으로 산다고 했던 모든 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였어. 저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또박또박 끝낸 뒤 가게 안쪽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지요. 경호원들이 성진의 어깨를 살짝 밀자 성진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보도블록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저는 카운터 위 CCTV 모니터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성진의 행패와 폭력 장면이 7대의 가게 안팎 카메라에 모두 또렷이 녹화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영상 파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해 두라고 카운터 모니터 옆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정훈 변호사를 통해 어제 오전 잔치 소동 도중 갓난아이가 거실 한쪽에 한참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전달받았지요. 박옥자가 친정으로 데려갔다고는 하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 갓난아이를 두고 어른들끼리 한바탕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던 정황만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곧장 수화기를 들고 동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요. 잔치 당일 정황과 박옥자의 친정 주소까지 모두 진술서에 적어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 어른들의 욕심에 휘둘려 다치는 일만은 막아야 했지요. 그날 저녁 박옥자의 친정집으로 출동한 사회복지사들이 갓난아이를 안전한 임시 보호소로 인계했다는 연락을 박정훈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화요일 오전 시어머니 고말순의 아파트 1202호
우편함에는 갈색 봉투와 흰색 봉투가 한꺼번에 5통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결정문, 성진의 은행 계좌 7군데에 대한 예금, 가압류 안내문, 그리고 법원에서 보낸 송달 통지서들이 차례로 우편함을 가득 메웠지요. 저는 이 모든 일을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진행 상황표를 통해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말순이 거래 은행 창구 앞에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들어 말순을 마주 보았지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현재 출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창구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압류? 누가 내 돈에 가압류를 해? 말순이 창구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법원에서 결정문이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이 모니터 너머로 출력한 안내문 한 장을 내밀자 말순이 그 종이를 손등으로 휙 쳐냈습니다. 이거 며느리 그년이 한 짓이지. 내가 며느리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을 텐데.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 말순이 손가락 끝으로 직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했지요. 다른 창구의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이런 행위는 영업 방해입니다. 직원이 옆에 있던 호출 버튼을 짧게 눌렀지요. 잠시 뒤 청원경찰 2명이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양옆에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내 돈 찾으러 왔는데 왜 못 찾게 해? 이거 이 손 놓으라고. 말순이 발버둥을 치며 큰 소리를 냈지만 청원경찰들은 말순을 은행 출입구 밖 보도블록 위까지 부드럽게 끌어냈지요. 저는 같은 날 오후 박정훈 변호사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받았습니다. 박정훈이 응접실 책상 위에 새로 인쇄한 서류 한 묶음을 펼쳐놓았지요. 김미영 사장님, 남편분 횡령 부분 형사 고발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가게 비상금 장부 사본하고 가게 카운터 CCTV 영상 다 검찰에 같이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훈이 펜을 한번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3년간 가게 금고에서 빼돌린 돈만 도합 1억 7천만 원입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겠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또 한 부의 장부 사본을 꺼내 박정훈 앞에 놓았지요. 다음 날 수요일 오전 성진이 관할 경찰서 조사실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성진이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야 했지요. 경찰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성진님,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사업 준비 중이에요. 성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답했지요.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은요? 차량은 외제 세단 한 대인데 그것도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예금도 다 묶였고요. 성진이 손가락 끝으로 책상 위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직의 무일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찰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지요. 경찰서 복도 끝 벤치에 앉아있던 수진이 조사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그날 아침 박정훈 사무실로부터 발송된 위자료 청구 소장이 그대로 들려 있었지요. 수진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가더니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일푼? 외제 세단 굴리고 명품 차고 다니던 사람이 무일푼이라고?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쪽 손으로 벽을 짚었지요. 재산이 수십억 대인 줄 알고 매달렸던 남자가 사실은 그 집 안주인이 새벽 4시부터 끓여낸 사골 육수 옆에서 감고 돈을 빼돌려
살아온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이 수진의 머릿속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성진이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지요. 수진아, 일이 좀 꼬였는데 잠깐만 기다려주면. 성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뭘 더 기다려, 사기꾼아. 수진이 들고 있던 소장 봉투를 성진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서 정문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갔지요. 같은 날 저녁, 저는 잔치 음식 전문점의 황금빛 간판을 직접 내리도록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인사했던 그 간판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채 인부의 손에 안전하게 내려졌지요. 사장님, 가게 정말 정리하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다 아쉬워하실 텐데요. 오래된 주방 보조 정금예가 두 손을 모은 채 곁에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요. 더 좋은 가게, 더 좋은 일터로 다시 옮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리는 그대로 보장합니다. 저는 정금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지요. 이어 저는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조건대로 정상적으로 돌려받기로 했고 가게의 모든 자산과 영업권은 제 단독 명의의 세법인 통장으로 안전하게 옮겨두었지요. 다음 날 목요일 오후 친정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 CCTV 봐봐. 지금 인터폰 화면 그대로 보내준다.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전화로 친정집 인터폰 중계 화면을 띄웠지요. 화면 속에는 머리가 반쯤 헝클어진 말순이 친정집 대문 앞에서 한쪽 손으로 초인종을 연속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돈 양반들, 며느리 데려가서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보증금이 가압류로 묶여서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우리 살 길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오. 말순이 대문을 발길로 한번 차며 악을 썼지요. 어머니, 가만 계세요. 그쪽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시면 안 돼요. 저는 휴대전화 너머로 친정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또 시작이네. 어제도 한번 왔다 가놓고.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어머니, 그 인터폰 영상 그대로 녹화하시고 곧장 112 신고하세요. 무단 침입의 협박, 영업방해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일러두었습니다. 잠시 뒤 친정집 골목 안쪽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요. 경찰차 2대가 친정집 대문 앞에 멈춰 섰고 경찰관들이 말순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어 차 안으로 호송했습니다. 말순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무엇인가 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차 문이 닫히자 그 소리도 그대로 끊겼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고 새 사업장 자리로 알아둔 번화가 대형 상가 1층의 가오픈 도면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명치 끝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던 묵직한 체증이 종이 위로 펼쳐진 깔끔한 도면을 한번 쓰다듬자 거짓말처럼 가볍게 흘러내렸지요. 말순이 경찰차에 호송되어 친정집 골목을 빠져나간 그날 밤 시어머니의 1202호 아파트 거실 안에서는 또 한 번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박정훈 변호사를 통해 그 정황을 며칠 뒤 한 줄 한 줄 보고받았지요. 수진이 거실 한가운데 큰 캐리어 2개를 펼쳐놓고 옷장 안에 명품 코트와 한복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가? 응?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성진이 캐리어 손잡이를 한 손으로 거머쥐며 매달렸지요. 어디 가긴 어딜까, 나가는 거지. 내가 너 같은 사기꾼 옆에 1분이라도 더 붙어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이 캐리어 손잡이를 한 번에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아, 일 좀 풀리면 다 갚는다고. 어머니가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응. 성진이 수진의 옷자락 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도와줘? 너 어머니도 가압류로 통장 다 묶였대. 너 옆에 붙어 있다가 내가 위자료 판결까지 다 뒤집었을 판인데 내가 미쳤다고 같이 망해. 수진이 두 손으로 성진의 손목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옷자락이 찢기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박차고 그대로 사라졌지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은 성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칼의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은 바닥을 두 손으로 짚은 말순이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통곡을 쏟아냈지요.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 우리 성진이 인생 망쳐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사람이야. 말순이 목 놓아 울며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미영이만 안 건드렸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성진이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지요. 내 탓? 너 입에서 그 말이 나와. 너만 한눈 안 팔았어도 우리 미영이가 가만히 잘 살았어. 말순이 옆에 굴러다니던 빈 컵라면 용기를 집어들더니 성진의 머리를 향해 한 번 더 내리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어느 새벽 1202호 아파트는 난방이 완전히 끊긴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지요. 관리비 미납 통지서가 현관문 안쪽에 한 뭉치 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깨진 그릇과 부서진 액자 찢어진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사흘 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끝내 가압류 상태로 묶여버리자 두 사람은 갈 곳도 갱신할 보증금도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말순과 성진이 작은 플라스틱 정리함 4개에 몇 안 되는 짐을 우겨 넣은 채 1202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박정훈 변호사가 전해준 사진 한 장에 작게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집 가던 날 한복 매무새를 잡아주던 그 우아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골목 끝 작은 그림자처럼 사그라지고 없었지요. 같은 주 토요일 동네 인력사무소 앞에는 성진이 작업복을 어색하게 걸친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그날 오후 응접실로 들어오며 한 장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김미영 사장님, 이성진이 사흘째 인력사무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첫날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시멘트 한 포대도 못 들어 점심 전에 쫓겨났고 둘째 날은 식당 설거지 자리에 갔다가 그릇 깨먹고 1시간 만에 잘렸어요. 박정훈이 보고서를 손가락 끝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본 몸이니 그럴만도 하지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며 짧게 답했지요. 그날 같은 시각 동네 재래시장 한쪽 모퉁이에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흰 봉지 한 장을 손에 든 말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의 채소 가게 앞에서 가게 주인이 다듬다 버린 시래기와 무 꼬랑지를 두 손으로 주워 봉지 안에 차곡차곡 담아 넣고 있었지요. 아니 사모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 건데.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의아한 얼굴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댁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거 줍는데. 말순이 봉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흘끔흘끔 말순을 돌아보며 길을 비켜갔습니다. 한때 1,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며느리 앞치마를 발끝으로 차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시래기 봉지를 끌어안은 노파의 그림자 뒤로 완전히 가려져 사라졌지요. 그날 밤 늦은 시각 동네 작은 공원 벤치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2월 한밤중 차가운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가르며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지요. 성진과 말순이 각자 손바닥만 한 종이 박스 한 개를 머리 위에 받치고
그 박스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성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몰라. 나도 몰라. 너 잘 키워서 이게 다 뭐냐? 내가 너 키운 죄밖에 더 있어. 말순이 박스 그늘 아래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물이 새어들었고 12월 밤바람이 발끝까지 휘감아 올라왔지요. 공원 벤치 옆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회복할 길 없는 밑바닥 한가운데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변두리 모텔 방에서는 짐을 끌고 도망친 수진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갈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천장만 노려보고 있었지요. 박정훈 변호사의 손에서 발송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은 끝내 수진의 새 주소까지 송달되었고 법원의 판결로 8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수진의 이름 위에 단단히 얹혔습니다. 수진은 갓난아이의 양육 책임마저 끝내 떠맡지 않은 채 빚 독촉을 피해 다음 모텔 또 그 다음 모텔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박옥자가 손주를 안고 한복까지 입고 자랑하던 그 화려한 안방마님 자리는 빚에 쫓기는 도망자의 발소리 위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인 진행 보고서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지요. 지난 10년 동안 제 새벽 솥단지 옆에서 기생충처럼 고열을 빨아먹던 가짜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는 모습이 그 보고서 위에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아 마지막 보고서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뒤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지요. 1시간 전까지 거리를 적시던 차가운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보도블록 위로 옅은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어느 봄 아침 시내 한복판 가장 번화한 사거리 한 모퉁이에는 통유리로 둘러싸인 4층짜리 대형 상가 한 채가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가 1층 정문 위에는 김미영 프리미엄 다이닝이라는 황금빛 글자가 한자 또렷이 새겨진 간판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간판 양옆으로는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이 골목 끝까지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정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매장 옆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지난 10년 동안 새벽 4시마다 좁고 어두운 뒷문으로 들어서던 그 길은 이제 통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그대로 비쳐드는 환한 복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셰프복을 꺼내 어깨에 걸치고 가슴 한쪽에 대표 김미영이라고 새겨진 작은 명찰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만져보았지요. 오픈 키친 안으로 들어서자 옛가게에서부터 손발을 맞춰온 정금네가 가장 먼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도시락 500인분 단체 주문 자재 다 입고됐어요. 제가 첫 번째 라인 책임지고 돌릴게요. 정금네가 두 손으로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으며 말했지요.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오늘 매장 정식 오픈 첫날이니까 호흡 한 번 더 맞춰봅시다. 저는 정금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옛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5명이 모두 새 매장으로 옮겨와 통유리 너머로 환한 햇살이 비치는 작업대 앞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지난 10년간 어두운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솥단지를 지켜준 사람들이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손 한 손 보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일군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얻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새삼 가슴 깊이 새겼지요. 오전 11시 정문 앞에서 단체 주문 고객인 인근 대형 기업의 비서실장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미영 대표님, 도시락 시식해봤는데 우리 회장님이 너무 만족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본사전 직원 점심 도시락 정기 계약 가능할까요? 비서실장이 환한 미소로 물었지요. 네, 영광이지요. 자세한 계약 조건은 오후에 사무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 셰프복 안주머니에 단정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매장 입구 대기줄이 인도 끝까지 길게 이어졌지요. 오픈 키친 한가운데에서 저는 5명의 직원에게 손짓 하나로 라인을 지휘했고 500인분의 고급 도시락이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한 박스 한 박스 출고차에 안전하게 실렸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 사이에서는 옛가게 시절부터 따라다닌 단골 어르신들의 반가운 인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사장님, 옛날 가게 정리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더 크고 좋은 자리로 오셨네요. 오랜 단골인 김순자 할머니가 두 손을 마주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우리 가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오늘 갈비찜 새로 잡았으니까 한 그릇 따뜻하게 챙겨 드세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마주 잡아드렸지요. 오후 3시 매장 점심 영업이 마무리되자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대표 사무실 책상 위 한쪽 벽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한쪽 액자 안에는 이혼 소송 완벽 승소로 받아낸 위자료 5억 원 판결문이, 다른 한쪽 액자 안에는 횡령금 1억 7천만 원 환수 판결문이 각각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장처럼 빛나는 2장의 판결문 옆에는 옛가게 새벽 4시 솥단지 앞에서 찍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도 함께 걸려 있었지요. 사진 속 제 손등의 화상 자국이 오늘 책상 위에 펼친 새 메뉴판의 매끈한 종이 위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가운데에 혼자 서서 천천히 두 팔을 벌렸지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그 웃음소리가 통유리 창문에 부딪혀 사무실 안가득 울려 퍼졌지요. 저녁 7시 매장을 정리한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새로 뽑은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룸미러로 제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지요. 어두운 새벽 주방 한 구석에서 솥단지를 들여다보던 그 핏기 없는 얼굴은 더 이상 없었고 대신 봄 햇살에 발그레하게 물든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 하나가 룸미러 안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살짝 내리고 부드럽게 엑셀을 밟아 큰 길로 빠져나오는데 신호 대기 중인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창 밖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보도블록 옆 좁은 인도에서 머리가 반쯤 헝클어진 노인 한 명과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이 묵직한 폐지 리어카를 양쪽에서 함께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고 폐지 더미 위로 비닐 한 장이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었지요.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옆모습이 잠시 차창 안쪽으로 비쳤습니다. 한때 1,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며느리 앞치마를 발끝으로 차던 시어머니 고말순이었지요. 그 옆에서 리어카 손잡이를 함께 잡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도 한때 향수 냄새를 풍기며 금고에서 200만 원씩 빼돌리던 남편 이성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순과 성진이 신호등 너머로 제 차를 알아본 듯 한쪽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려 했지요. 저는 단 1초의 동정심도 없이 검지 끝으로 운전석 창문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스르륵 차창이 완전히 닫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이 짙은 차창 유리 너머로 한 점의 그림자처럼 멀어졌지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저는 부드럽게 엑셀을 밟아 차머리를 큰 길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룸미러에 잠시 비쳤던 폐지 리어카는 사거리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순간 시야에서 깨끗이 사라졌지요.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길게 늘어진 큰 길 위로 저는 부드럽게 속력을 높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김미영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갈 새로운 길이 차창 앞쪽으로 길게 열려 있었지요. 지난 10년간 새벽 4시마다 좁은 뒷문으로 들어서던 그 발걸음은 이제 통유리로 둘러싸인 환한 대로 위에서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룸미러 안에 제 얼굴에 한 번 더 짧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노을이 천천히 물들기 시작하는 서쪽 도로를 향해 차머리를 곧게 세웠지요.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김미영이 새벽 솥단지 앞에서 견뎌낸 1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용기 또한 그만큼 귀한 미덕이지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표 안쪽에는 늘 본인의 이름 석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어느 자리에서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가족과 일터를 지키며 살아오신 모든 어머님들, 그 손등의 자국 하나하나가 언젠가 반드시 환한 훈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길 위에 따뜻한 봄볕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